들어갑니다. 노년기의 과업은 자아 통합을 이루느냐 절망하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 thoreau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화려한 거죽 아래서 고요한 절망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절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아 통합의 속성이 나옵니다. 자아 통합의 속성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 수용이란 건 무엇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저희 상담에서는 이 수용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내담자를 수용한다, 뭐 어떤 걸 수용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색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박탈당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면 내가 그때 비록 억울하게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기회로 이렇게 그래도 이기고 살아와서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지 못했지만 지금 나는 내 살아온 이 길이 그래도 살만했고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자아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제너러티비티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세대와 세대 간의 승계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 후대에 할 것인가, 자원봉사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자아 통합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신체가 노년이 되면 우리 그 김연아 선수를 보면요. 그 유연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노년이 가면 몸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렇죠? 노년이 되면 굳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신체가 딱딱하게 굳어서 죽는데, 마찬가지로 신체가 굳어진 그 노년의 마음도 굉장히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이 세상이 아주 불만스러워요. 이 세상이 아주 불만스러워요. 프로이트가 아들이 엄마를 갖고 싶은데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세고 잘난 아빠가 엄마를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처럼 되고 싶고 이런 어떤 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가 이 아버지들은, 노인들은 이 젊은 세대들을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얘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노인들은 왜 그렇게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못마땅해 할까? 그것이 물론 그들의 기준으로 이제 좀 사회가 조금 자기 생각에는 표피적으로 흐르고 깊이가 없어 보이고 그런 요소도 있겠죠. 그러나 문화는 흐르는 것이고 지금의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다 억울하고 못마땅하고 분개해서 막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삶을 내 마음껏 못 살았고 내 삶이 억울하고 분통해서 지금 젊음을 가진 저 젊음에 투사하는 거예요. 자, 노년들이 젊은 사람들을 개방적으로 품어주고 따뜻이 해주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고착돼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반대되는 우리 세대가 그 밑에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결국 내가 나를 수용하지 못하고 세대와 세대 간의 승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아 통합을 못한 모습, 절망의 모습이
그렇게 마치 나는 잘났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평가와 판단, 불만과 억울, 분개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아름답게 늙는 노인입니다. 자, 철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모든 이 학문이 우리가 나서 죽는 것을 어떻게 잘 사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은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수용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노인들이. 자,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늙는 노인, 그래서 우리가 나도 저 노인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축복이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난 노인은 너무 싫고 보기 싫고 나도 노인이 되기 싫다라고 한다면 모델이 없는 거죠. 제가 오래도록 알던 아주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은 할머니가 되셨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늙지 마라. 저한테. 제가 무슨 슈퍼맨입니까? 늙지 마라. 근데 그분이 이제 80이 되셨거든요. 근데 7자를 붙을 때는 그래도 나았다. 근데 8자를 붙이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울증에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봤더니 자신의 생애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여요. 그리고 예쁘게 꾸몄기 때문에 그렇게 80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지 못한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분이 아들만 많아요. 근데 첫 며느리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부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자기 삶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큰 우리의 덕목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개선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덕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큰 덕목이다. 어쩌면 내가 결혼한 남편이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면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이 사람이 변할 확률이 커요. 이 사람을 바꾸겠다고 내가 여기 인위적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우리는 자유의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멀어져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 바꿉니까? 불가능해요. 나만 바꿀 수 있어서. 그걸 바꾸는 힘이 뭐예요? 수용해 주는 것. 무조건 수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선하려는 그 우리의 몸부림보다도 더 중요한 기초적인 덕목이다. 그러면 타인을 수용하려면 내 삶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굉장히 억울해서 이거 하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보다 나는 훨씬 나았을 거야. 어디 무슨 교수가 돼 있을 거야. 대통령이 돼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억울함을 내가 못 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결국. 나만 손해죠. 왜? 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편해져서 그 다음에 또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내가 비록 그 길은 안 갔어도 내가 못 간 길 아닌 이 길이 더 괜찮은, 나에게 감사한 그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나의 삶이 뭐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진짜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받아들여라. 된 거야. 아니요. 이거는 타인이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거죠. 본인이 하는 것조차도 본인이 하는데 개선을 하라는 노력을 그만두란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만이다. 내가 지금 70이 됐는데 불만이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가 대학원을 가고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수용하라는 거죠. 그거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통합을 이뤘다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뭔가 아직도 분열된 모습이라는 설명일 뿐이죠. 선생님 그 말씀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만인데 억지로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억지로 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재미난 거는 우리가 그 태어나서 쭉 가서 이제 죽게 되는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는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 클라이맥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아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이렇게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으로 걸어서 신이 났어요. 또 제가 프로이트 항문기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됐어요. 대소변을. 그리고 이제 점점 커서 말도 잘하고 혼자 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실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성취죠. 특히 남성들에게 엄청난 성취죠. 그리고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뒤집어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스트레스를 받더니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성관계가 안 돼요. 제일 늦게 성취한 그것이 안 돼요. 어느 날. 아직 젊은데 50, 60밖에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다 더 늙어져요. 이제 후기잖아요. 노년기. 대소변을 못 가려요. 대소변을. 밥도 못 넘겨요. 그러다 굳어서 죽는다. 이게 대칭처럼 보여요. 대칭처럼.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 이 토일렛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치가 그 수용소에 수용된 그 포로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안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견디다 그냥 배설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우리의 비참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존엄이란 게 무엇일까? 그 처리를 못하면 우린 존엄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나치 그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치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성의 어떤 독특한 그 면을 우리의 어떤 역사의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적으로 추종한 그 많은 사일런트했던 사람들은 무엇일까? 누구죠? 이 잡혀온 사람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 이 연구를 하면서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악인인 줄 알았다. 악인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충실한 그냥 관리 내지는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란 말을 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자, 악이라는 게 너무나 누가 봐도 악인이면 오히려 위험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소리 없이 관료제도 속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내 일을 하는데 그게 악일 때 그 평범한 얼굴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영화로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씻고 이렇게 꾸몄으니까 사람 노릇을 하지.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철을 한번 탔는데 이렇게 악취가 나서 봤더니 노숙자가 이렇게 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못 견디는 우리는 하루만 안 씻어도 그냥 존엄성을 잃어버려요. 하루만 안 씻어도. 그런 물질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걸 보면서 여건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이 청소년 운동 했던 그분이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뭐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그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지는 거를 했답니다. 근데 그걸 오래 하면은 이 무릎, 나중에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게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연골 같은 거 다 닳고.
자기가 그전에 몰랐던 걸 벽돌을 쥐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여건을 상실할 때까지는 절대로 몰라요. 우리는. 그건 너무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이 인간의 존엄성이 그 나치가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정말 우리는 천인공노할 일이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근데 그 악의 평범성에 의하면 그 사람은 열심히 했지 자기가 그렇게 뭘 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지 정말 살과 피가 흐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자, 신체적 발달. 이제 요새는 발달 심리학이 전생의 발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생의 발달이어서 이제 인지 측면, 감정 측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신체적으로도 노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키가 뭐 180으로 크던 사람이 노인이 되면 한 176쯤 될 수가 있어요. 칼슘이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주저앉아서 키가 작아져요. 그리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런 것들도 다 발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죠, 변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보면 그 신체적 발달에서 두 번째 보면 이 미각 같은 거, 촉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감각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이 미래나 이런 것들이 아마 개수가 감소하는지 뭐 기능이 떨어지는지 어쩐지 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맨날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맨날 입맛이 없다 그래요. 이게 감각이 다 떨어져요. 이 성적인 감각도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거 유지하거나 이런 그 쾌감도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은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는 남겨두고 이 개체는 이제 죽어야 본인도 편하고 이 사회도 편하겠죠. 이 많은 사람이 다 살아서 버글버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화가 그러면 왜 일어날까? 근데 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모 이론, 기계처럼 사람도 수십 년 쓰니까 닳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간을 기계에 비유하는가 이런 이론이 있고요. 쭉 보시고 맨 마지막 걸 보겠습니다. DNA가 데미지를 입으면 리페어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70세까지 세포 효소가 1280억 번의 리페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점점 비효율적이 되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뭐 물질 세계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설명하는 이론일 뿐이지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경우는 아예 죽음 인자가 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예 그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프로그램 티어리라든지. 네. 그 성격 발달에서 2번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이게 증가합니다. 뭐냐면 우울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이 증가하고 경직성이 증가하고 조심성, 의존성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는. 예. 저는요, 제가 노년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한 번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둘째 딸하고만 뉴질랜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마운트 쿡을 보는 헬기 투어가 있다 그래서 타겠다. 저 헬기는 위험하잖아요. 차 타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걸 보는 호기심이 커서 죽어도 좋다 그러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날이 나빠서 못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 많고 여행 좋아하고 겁을 안 냈어요. 비행기 타고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거. 언제라도 죽는데 그랬는데 제가 요새 들어서는 그렇게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 이거 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노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서글퍼요.
우리 젊은 분들 살맛 안 나겠다. 앞으로 미래가 죄송하죠. 저는 모델링이 못 되나 봐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 밑에서 설명을 할 건데 노년기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하나는 통합된 성격, 하나는 무장 방어형, 또 하나는 수동 의존형, 또 하나는 미성숙형. 이렇게 네 가지예요. 크게 보면. 근데 이 통합된 성격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재구성형.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지역사회 및 뭐 종교 공동체 이런 데서 열심히 활동하고 은퇴를 했어도 이런 사람이고, 집중형은 활동은 한 중간 정도 하지만 선택과 집중 몇 가지만 해서 열심히 하는. 포인트는 어떤 통계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연구한 그것만의 통계, 통계인데 그 사실은 이런 통계들이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하나도 항상 연구의 끄트머리엔 뭐가 나와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린 그냥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형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단절형은 뭐냐면 나한테 몰두하고 스스로 관계를 위축해서 살지만 내가 불만스럽거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가 유리되어 있긴 하지만 내 스스로는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형인 거예요. 단절이 됐는데 그게 불만이고 억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거는 통합형이 아니겠죠. 제가 아는 분은 제 남편 친구인데 상당히 오래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자취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동창회에 안 나오는 건 그렇다 치고 가족 모임에도 안 나와요. 완전 은둔형. 그래서 그분이 무슨 집필을 하시나? 그랬더니 그렇게 집필을 했으면 벌써 책이 나왔을 텐데 이제 추측만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궁금한데 이제 완전히 은퇴했어요. 은둔을 했어요. 이제 모르죠, 우리는. 그분이 행복해 하시는지 불행해 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어떻든 내가 내 스스로 통합이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은 있을 수 있다. 무장 방어형은 뭐냐면 뭔가 방어하고 뭔가 통제하고 이렇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중에 중요한 거 계속형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서 바쁜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성취지향적이고 결코 은퇴하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를 두려워해서 결코 은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는 건데, 이거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요새 사회적으로 어쩌면 이런 걸 강요받는 수도 있다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든 원하지 않든 은퇴할 수가 없는 구조,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이런 게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이 듣는 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방어형이다. 나이 먹는 게 두려우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나를 유지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창 중에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치과 의사가 교정도 해요. 이제 치아 교정 같은 걸 하는데 자기가 이 손 본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뭐 80인 할머니래요. 근데 그 교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려다가 말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은 그게 천추의 한이에요. 이걸 교정해서 내가 내 쉐이프를 어떻게 좀 유지하는 것이 꿈인데 이제 비로소 돈 여유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 분의 꿈을 이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노인이다 뭐다 이게 차이가 없어요. 노인이라도 겉보긴 노인이지만 내 속에 자아는 청춘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좌절하고 어떻게 하지? 계속 이제 어떻게 노후를 보내나? 사실은 우리나라 요새 보면은 노년 자살이 많아요. 노년 자살이 많은데 우리나라 보면 참 놀라운 게 경제 불안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취업 안 되고 중년기에도 경제 불안 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돈 때문에 갈등이 시작돼요. 돈 때문에. 그리고 황혼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코노사이드라 그래서 이코노 경제 문제로 자살하게 되는 경우를 그렇게 부르죠. 제가 이제 은퇴를 여기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요. 보세요. 은퇴에 대한 질적 연구예요. 보니까 이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은퇴한 사람들을 한 몇십 명까지인지 모르겠고 한 열 몇 명 인터뷰를 해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 보니까 그 2번에 보세요. 직장을 떠나니까 내 타이틀이 없어졌잖아요. 이 타이틀이 나였던 거예요. 타이틀이 없어지니까 이거는 나는 사회적 죽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성들은 일과 타이틀이 나에게 너무나 나의 아이덴티티였던 사람들은 은퇴해서 내 명함이 없어진 순간 죽음이다. 죽음이다. 같은 얘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어떤 효용 가치가 끝난 사람이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아까 인간이 need to be needed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용 가치가 끝났다라고 볼 때 우리는 그거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뭘 만들든 뭘 하든 뭐 이렇게 막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 최근에 보면 하나의 그 트렌드 같은데 내가 어떤 직장의 포지션에 있을 때 노후를 생각해서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이제 고령화 사회 되는데 내가 뭐 벌어놓은 건 없고. 그 서울대 오종남 박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인생을 30, 30, 30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요 30년 동안 일해서 그렇죠?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이런 책을 썼어요.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근데 뭐 이게 이제 100살, 120살 되면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그 책인데 제가 그 여기 재미난 그 오종남 박사 책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고트만 박사는 이 부부 관계 치료 연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루 20분 동안 헬스클럽에서 뛰는 것보다 배우자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쪽이 훨씬 좋다. 행복한 부부들은 편안한 상태에서 많이 분비되는 세로토닌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블렌치플라우 교수는 35개국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돈과 연관시켰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독신이거나 결혼생활이 불행한 부부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처럼 행복을 느끼려면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된다. 또 한 달에 한 번 성관계를 갖는 사람이 매주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갖는 부부만큼 행복하려면 후자보다 연봉 5만 달러를 더 벌어야 된다. 예. 돈이 많은 부부일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부부일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고트만 박사는 아주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 금슬 좋은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 건강할 가능성이 높고 더 부자일 가능성이 높고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분은 이 은퇴한 사람의 그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중심 현상을 상실감으로 보고 있어요. 상실감. 내가 갖고 있던 포지션을 상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타이틀을 상실하고 영향력, 권력을 상실한 것.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일생을 돌아볼 때 열심히 살았고 한 우물만 팠지만 근데 은퇴 단계를 보면요. 처음에 은퇴를 하면 하니문 단계가 있어요. 내가 매일 출근 안 하다 너무 스윗하다.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곧 디스인챈트먼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재지향하고 뭐 안정되고 그다음에 종결 단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자, 노년이 되면 내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결혼을 하면 손자녀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요새 특징은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 아이들을 조부모나 외조부모한테 맡겨요. 그래서 조손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에 가면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된다. 그렇죠? 이 조부모들 조손가정 그 연구들을 보면요. 그 굉장히 부담이 크고 아이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이디얼한 뭐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이런 구성은 지금 굉장히 소수고요. 독신 가정이 지금 4분의 1이에요. 이제 물론 가족은 있지만 혼자 사는 게 그렇다는 얘기지만 중요한 뭔가를 말해주고 있죠, 지금. 어쩌면 너무나 유교 사회에서 가족에 대한 효나 그 이름으로 내 개인성이 말살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쁘다는 직장 생활과 이런 것을 핑계로 혹은 지방으로부터 떨어진 이것을 핑계로 우리가 자유를 구가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심지어는 배우자에게도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하나의 사인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기러기 가족 연구하면서 느낀 것도 그거였는데 내가 같이 있는 것보다 따로 있는 게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자유 만세입니다. 남성들도 미필적 고의예요. 없으니까 편해요. 그런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 있고 실제 있고 명분 있고 실제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죽음의 과정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의 유명한 연구인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경날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의학에서도 나오고. 근데 처음에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걸렸다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뭐 잘못됐겠지. 다시 또 더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해봐서 사실임이 확인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해요. 왜 나는 착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분노하다가 타협을 합니다.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맹세해요. 그런데 나면 그 명세를 잊어버리겠지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수용이에요. 자, 아까도 내 전반적인 삶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죽음도 결국 마지막 단계는 수용이에요. 수용.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가족이 죽는 걸 보고 배우자가 죽는 걸 보고 결국 자신이 죽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이 늦었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고 저희가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에는 가족의 문제를 다루고요. 제가 이제 좀 자극적인 제목이죠. 가족이 도대체 낙원인가 사막인가 여관인가. 그렇게 붙였지만 꼭 이거는 뭐 either or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메타포로 붙인 거고 그 다음에 4월 8일에는 중독과 나르시시즘과 외도 문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15일에 의사소통과 삶의 통합 이렇게 3강의만 남아 있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